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반도체가 다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관심도 많은 듯합니다. 그래서 김정호의 경제사 이야기, 오늘은 반도체 70년의 역사를 골랐습니다. 반도체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과정을 거쳐 한국이 최고의 반도체 생산국이 되었는지, 그리고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여러 편의 영상으로 나누어서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한 편으로 내용을 압축했습니다. 반도체가 만들어진 곳은 미국의 전화회사 AT&T, 여러분 아시죠? 알렉산더 그라함 벨이 만든 그 회사 말입니다. 그 산하에 벨랩이라고 하는 연구소입니다. 설립자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인 연구소이죠. 1930년 무렵에 이 회사의 큰 고민은 장거리 전화일수록 소리가 작게 들리는 현상이었습니다. 통신거리가 길어지니까 전류가 약해져서 생겨난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진공관으로 전류를 증폭해서 어느 정도 보완은 할 수 있었지만 이 진공관의 부피가 너무 큰 데다가 성능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1947년 쇼클리 박사와 이 두 명의 벨랩 소속 연구원들이 드디어 진공관을 대체할 트랜지스터라고 불리는 물질을 발명하는 데 성공합니다.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이라고 하는 뜻의 트랜지언트와 저항을 뜻하는 레지스터의 합성어인데요. 일시적으로 저항을 만들어서 전기가 통하지 않게 만드는 물질, 그게 트랜지스터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통하기도 하고 안 통하기도 하는 물질, 반만 도체인 물질, 그게 반도체인 것이죠. 이 세 사람은 트랜지스터를 발명한 공으로 1956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 트랜지스터는 처음에는 주로 레이더, 미사일 같은 이 군사용으로 쓰였습니다. 특히 1950년부터 3년 동안 이어진 한국 전쟁에서 미국 공군이 북한의 공군을 완전히 제압을 하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데에는 트랜지스터도 큰 목을 했던 거죠. 레이더 같은 것으로 말이죠. 당시에 군사 장비를 납품해서 큰 돈을 번 미국 기업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입니다. AT&T로부터 이 반도체 특허를 사들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일반 소비자용 트랜지스터 라디오도 만들어서 크게 성공을 거두었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1950년대를 풍미했던 엘비스 프레슬리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엘비스 프레슬리의 락앤롤 열풍은 새로 나온 그 소형의 트랜지스터 라디오 덕분이었다고 봐야 될 겁니다. 반도체가 돈벌이가 된다는 것을 확인한 이 쇼클리 박사는 1955년에 벨랩을 나와서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캘리포니아의 마운틴 뷰에다가 쇼클리 반도체 연구소를 차리고 연구원들도 여러 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자산업의 메카 실리콘밸리의 출발인 겁니다. 반도체 재료가 실리콘이다 보니까 그런 이름이 붙었던 거죠. 하지만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1957년에 이 쇼클리 박사의 이 성격이 굉장히 괴팍했다고 그래요. 이 보스인 쇼클리 박사의 성격을 견디지 못한 연구원 8명이 그것을 뛰쳐나와서 새로운 회사를 차립니다. 그 회사의 이름은 투자자의 이름을 그대로 받아서 페어차일드 세미컨덕터로 붙이게 된 거죠. 이것이 본격적인 반도체 전문 기업의 출발인 셈입니다. 페어차일드가 말이죠. 인텔이라고 하는 회사, 지금도 유명한 회사 있잖아요. 이것은 이 페어차일드의 창립 멤버들이었던 로버트 노이스하고 고든 무어가 1968년에 이 회사를 나와서 다시 창립한 회사가 바로 인텔인 겁니다. 자, 이 페어차일드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회사의 처음부터 가장 큰 고객은 미국 국방성하고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였습니다. 다 컴퓨터 때문이었죠. 소련을 제압하기 위해서 미사일의 유도장치가 필요했는데 이것도 컴퓨터로 작동을 하는 것이었고요. 근데 이 컴퓨터가 이 부피가 너무 큰 데다가 속도는 느리고 전력 소모가 너무 컸습니다. 너무 빨리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크기는 줄이고 속도를 높이려고 하는데 그러자면 반도체의 발전이 꼭 필요했던 것이죠. 마침 이때 우주 개발도 시작이 됐습니다. 1957년 소련이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쏘아 올리는 데 성공을 했어요. 미국보다 앞섰잖아요. 미국인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미 항공우주국 나사를 설립을 하고요. 본격적 우주 개발에 나섰습니다. 1961년 당시 케네디 대통령은 1970년이 되기 전에 10년 안에 사람을 직접 달에다가 착륙시키겠다, 이런 원대한 계획을 발표합니다. 사실은 꿈에서나 가능할 법한 일인데 그것을 실제로 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컴퓨터였던 것이죠. 우주선에다가 이 컴퓨터를 장착을 하려면 가방 크기를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작아져야 되는 거죠. 근데 현실의 컴퓨터는 집채만 했던 겁니다. 실제로 방 몇 개 이르는 그런 큰 부피를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전기 소모도 엄청났고
금방 뜨거워지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부피가 작고 전기 소모도 작은 컴퓨터를 만들어내야 했던 겁니다. 국방성하고 나사로부터 이 페어차일드에게 주문이 막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압박도 또한 들게 됐죠. 빨리 이 일을 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1964년 드디어 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컴퓨터를 여행 가방 크기로 축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1969년에는 닐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이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인류 최초로 달 표면에 발을 디디는 데 성공을 하죠. 자, 이렇게 되니까 소련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죠. 스탠포드 대학에다가 유학생을 보내서 기술을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들도 많이 풀었죠. 1958년에 반도체 특화 도시인 젤레노그라드라고 하는 도시를 설립을 합니다. 아예 그런 도시를 통째로 만들어낸 거예요. 미국의 실리콘밸리보다도 앞섰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이처럼 195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소련의 반도체 기술은 미국과 비슷하거나 어쩌면 부분적으로는 앞서 있기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상당히 달라져 갔습니다. 미국은 이 민간 기업들이 시장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치열하게 품질을 높이고 원가를 낮춘 반면에 소련은 외형의 모방에 머물렀거든요. 반도체와 컴퓨터 기업들, 우주 산업 이런 것들은 미국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상징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미국에게 일본 기업들이 도전장을 내밀기 시작했죠. 소비자에게 직접 물건을 파는 방식으로 말이죠. 60년대 초만 하더라도 미국 반도체 매출의 60% 이상이 달 탐사용일 정도로 정부가 절대적 소비자였습니다. 하지만 패전국 일본에는 군대도 없고 달 탐사 같은 것은 꿈도 꾸지 않았죠. 그 대신에 이 반도체를 가지고 소비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의 성공은 1955년 신생기업인 소니의 트랜지스터 라디오였습니다. 일본 내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게 되죠. 그리고 내친 김에 미국으로도 진출을 했습니다. 싼 가격 덕분에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여기에 자극을 받아서 도시바, 히다치, 샤프 같은 기존의 일본 대기업들도 이 분야에 뛰어들게 되죠. 1959년 일본 기업들이 미국 트랜지스터 라디오 시장의 50%를 점하게 됩니다. 일본은 그래서 세계 최대의 트랜지스터 라디오 생산국이면서 또 그 부품인 트랜지스터, 즉 반도체의 주요 생산국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일본의 성공은 휴대용 계산기였습니다. 미국에도 1950년대 계산기가 이미 있긴 했지만 진공관식이었기 때문에 크기가 너무 큰 데다가 값도 거의 자동차에 맞먹을 정도였습니다. 1964년 동경올림픽을 앞둔 시점에 일본의 샤프전자가 그것보다 훨씬 작은 크기의 트랜지스터 계산기를 출시를 합니다. 캐논, 카시오, 도시바 같은 이런 기업들이 뒤를 이었고요. 일본은 세계 계산기 시장의 최강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1980년 그 값은 1만 원 수준이 되고 생산량은 연간 무려 6천만 개를 넘어서게 되죠. 그러는 과정에서 계산기의 부품인 고집적 회로 VLSI 또 그리고 마이크로 프로세서 같은 것들도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일본의 세 번째 성공은 메모리 반도체인 D램입니다. 이것은 1966년 IBM의 데너드 박스가 발명했는데 1968년에 창립한 인텔이 그 특허를 사다가 상품화를 해서 크게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후에 실리콘밸리의 D램 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게 되죠. 일본 기업들도 모방 제품의 개발에 나섰습니다. D램 말이죠. 그러던 중에 1973년 오일 쇼크가 닥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불황이 덮치게 되는데 반도체 매출도 급감을 하게 됩니다. 인텔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은 시설에 대한 투자를 줄였습니다. 그 때문에. 반면에 일본 기업들은 오히려 투자에 박차를 가했어요. 클린룸을 확대를 하고 생산 설비 등을 더욱더 대규모화하고 정교하게 만들게 되죠. 그러면서 일본 기업들의 수율이 올라가서 제품 가격을 미국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완전히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된 겁니다. 1974년만 하더라도 인텔의 시장 점유율이 83%였는데 10년 후인 1984년 1.3%로 추락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인텔의 CEO 앤디 그로우브는 그 해에 D램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하겠다라고 결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실리콘밸리의 다른 D램 기업들도 다 망하다시피 됐습니다. 1987년 일본의 세계 D램 시장 점유율은 80%, 압도적 세계 1위에 올라서게 된 겁니다. 존망의 기로에 선 인텔은 D램 대신에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전념하게 되는데요. 요즘 말로는 컴퓨터의 CPU 또는 로직 반도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하는 게. 이 회사는 1971년부터 이것을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참 얄궂게도 말이죠. 이 비지컴이라고 하는 일본 기업이 인텔에다가 계산기용으로 쓸 테니까 이걸 좀 만들어주세요 하고 주문을 한 거예요. 거기서 인텔의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인텔 공장의 현장에서 그것을 만들어낸 주역도 일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인텔은 그걸 가지고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이죠. 마침 1970년대부터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이 됐죠. PC 말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매출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77년 스티브 잡스가 내놓은 애플 컴퓨터는 이 개인용 컴퓨터 보급의 추세에 불을 붙였죠. 인텔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성능, 가격이 모두 좋았습니다. 그래서 인텔 제품은 더욱 발전해갔고 덕분에 PC의 보급 속도도 더욱 빨라졌습니다. 이 무렵 미국인들은 이 최첨단 산업마저 잠식해 들어오는 이 일본을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두려움마저 가지게 됐던 거죠. 사실 2차 대전의 패전 때문에 2차 대전에 패전을 해서 일본은 폐허가 됐잖아요. 그 일본을 부흥시킨 장본인은 바로 미국입니다. 소련의 팽창에 대한 아시아에서의 방파제 역할을 해달라라고 일본에 그 역할을 맡겼던 거예요. 모택동이 대륙을 장악을 하면서 원래 중국에 기대되었던 그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일본이 그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일본 기업들인데 너무 커져서 미국 기업을 무너뜨리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까 이제 전략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1985년 플라자 협정에서 미국은 엔화의 평가 절상을 강요를 했고요. 다음 해에는 미일 반도체 협상을 통해서 일본 반도체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지 못하게 아예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일본 D램은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수출은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인텔처럼 로직 반도체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일본에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인재가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 반도체 산업은 내리막길로 들어섰습니다. 한편 이 미국, 일본 간의 분쟁의 와중에서 한국, 특히 삼성전자는 막대한 반사 이익을 누렸습니다. 삼성은 1983년부터 본격적으로 반도체 투자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무모한 시도였죠. 반도체 때문에 망할 거라는 걱정이 임원들 사이에 공공연히 나돌았습니다. 1987년 이병철 회장이 세상을 떠날 때 여전히 반도체 사업은 적자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제품이 미국 때문에 가격 경쟁을 잃게 되면서 판매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게 시장을 모두 잃고 도산 위기를 맞게 된 이 실리콘밸리의 D램 기업들, 미국 기업들이 말이죠. 한국 기업에게 적극적으로 기술 이전을 해주고 나섰던 것이죠. 왜냐? 적의 적은 친구니까 말입니다. 때마침 불이 붙은 이 PC붐은 한국 업체들의 도약을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일본 D램은 내구 연수가 굉장히 긴 대신에 가격이 비쌌는데 반면에 한국 제품은 수명이 한 3년 정도로 매우 짧고 품질도 낮았지만 가격은 상당히 쌌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한 대만제 또는 한국의 청계천제 조립 PC들에게는 한국산의 저가 반도체가 딱 제격이었던 거죠. 한국 기업들이 그래서 이 생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됐고 그리고 그 경험이 쌓이면서 기술도 좋아지게 됐습니다. 1998년 아시아 외환 위기는 반도체 기업들을 치킨 게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LG 반도체는 현대전자가 인수했는데 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법정 관리 상태로 들어가게 되죠. 또 2012년에 그래서 SK가 그것을 인수해서 SK 하이닉스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일본의 도시바, 샤프 같은 이 기라성 같은 일본 기업들은 이제 대부분 망했죠. 대만도 D램에 여러 기업들이 진출을 했는데 삼성과의 치킨 게임을 견디지 못하고 시들해졌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SK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이 탑3가 세계 메모리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언급했던 인텔, 도시바, 삼성, 마이크론 이런 반도체 기업들은 반도체 설계와 제조를 동시에 하는 곳, 즉 종합 반도체 기업이죠. 영어로는 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 IDM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1980년 무렵부터 실리콘밸리에 공장이 없이 설계만 하는 기업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일본과의 경쟁을 못 이겨서 라인을 놀리게 된 공장들이 생겨났고요. 설계 능력이 있는 엔지니어들이 그 놀고 있는 공장의 라인을 빌려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기업을 공장, 즉 팹이 없다고 해서 팹리스라고 부르고요. 그 공장의 주인들은 위탁 생산자들인 거죠. 그들은 파운드리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파운드리는 원래 주물 공장을 뜻합니다.
뿌듯했습니다. 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25년이나 근무한 대만 출신 반도체 기업가 모리스 창, 이 사람은 파운드리 산업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대만 정부는 1984년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모리스 창을 초빙을 합니다. 예전부터 전문적 위탁 생산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온 그 사람이었거든요, 모리스 창이. 근데 정부 지원을 받게 되면서 자신의 오랜 구상을 현실로 옮기게 되는 거죠. 타이완 반도체 기업 TSMC, 이 회사 이름이 바로 타이완 반도체 기업이에요. TSMC는 이렇게 탄생하게 됩니다. 미국의 패블리스 기업들은 설계만 하고 제조는 대만이 하는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애플, 엔비디아, AMD, 퀄컴 같은 패블리스 기업들이 날개를 달게 된 셈이죠.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플랫폼 기업들마저 요즘에는 각자 필요에 맞는 반도체를 설계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TSMC가 존재하기 덕분에 가능한 거라고 봐야 할 겁니다. 무슨 설계도든지 가져오면 TSMC가 만들어주니까 말이죠. 삼성은 2017년에, 인텔은 2021년에 이 파운드리 대열에 본격 동참을 하게 됩니다. 반도체 업계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은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로 분화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ARM이라고 하는 기업은 스마트폰 같은 이 저전력 반도체 설계를 위한 지식재산 판매에만 특화가 됩니다. 이 지식재산권, IP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ARM은 지금은 손정희의 소프트뱅크가 대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장비와 소재 산업도 전 세계에 산재해 있습니다. 설계 소프트웨어는 주로 미국, 소재와 구식 노광 장비는 일본, 최첨단 극자외선 노광 장비는 네덜란드의 ASML 등이 맡고 있죠. 큰 그림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메모리는 삼성과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설계 제작을 모두 담당합니다.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에 미국 기업들이 주로 설계하고 대만 TSMC가 주로 제조합니다. 삼성과 인텔이 뒤늦게 동참했습니다. 장비와 소재는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지의 기업들이 나누어 맡고 있습니다. 이런 생태계에 중국이 새로운 치명적 변수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중국은 1956년부터 반도체 산업을 시작했는데 그 다음 해에 이미 트랜지스터 개발에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소련이 그랬던 것처럼 산업이 아니라 군사작전처럼 이 산업에 접근을 하다 보니 초기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됐던 거죠. 2000년 이후에 WTO 가입과 함께 산업이 본격적으로 민간인과 외국 기업에 개방되면서 중국의 반도체 비즈니스는 산업으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기 시작합니다. SMIC라고 하는 기업은 대만 엔지니어가 세웠고요. 또 런정페이는 화웨이를 일으켰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인텔도 중국의 생산 기지를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중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도 차츰 업그레이드 되어 갔습니다. 새로 중국 권력을 장악한 시진핑은 2015년에 중국 제조 2025를 선포합니다. 그 당시에 10% 미만이었던 반도체 자금률을 10년 후에 70%로 높인다는 계획이었던 겁니다. 수백조 원이 투입하겠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중국 전역에서 우후죽순으로 반도체 기업들이 생겨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의하면 2019년 당시에 중국의 반도체 기업 숫자가 무려 5만 개에 이르더군요. 하지만 이제 중국 반도체 산업은 존망의 기로에 섰습니다. 미국의 견제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2022년 10월 7일에 발표된 내용은 매우 가혹합니다. 인공지능 개발에 쓰일 만한 그래픽 칩 같은 것은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다 막혀버렸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에는 16나노 이하, D램은 18나노 이하, 낸드 플래시는 128단 이상을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만들기 위한 장비도 수출을 못하게 금지가 됐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건요, 미국 시민 또는 미국 영주권자인 엔지니어들은 제재 대상이 된 중국 반도체 기업에서 일을 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됐어요. 자, 이전에도 미국의 제재 때문에 중국 기업 ZTE가 문을 닫았고요. 화웨이도 스마트폰 사업을 거의 접다시피 되었습니다만은 이번 조치는 더욱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자국 내 첨단 반도체 공장을 늘리기 위해서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조건이 붙었죠. 그 돈을 받은 기업은 10년간 중국에 투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가드레일 조항이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낸드 플래시 공장을 갖고 있는 삼성, 낸드와 더불어 D램 공장까지 갖고 있는 SK는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한국인들의 답은 분명합니다. 아산정책연구소가 2022년 한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미국과 중국이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어디냐라고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한국인들의 86%가 미국이었습니다. 중국이라는 답은 10%예요.
저는 기업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선택에 엄청난 대가가 따르지만 어쩌겠습니까?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현명한 거죠. 지난 70년 동안 반도체 산업의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던 이 국제 분업의 시대는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일본과 독일, 영국이 모두 자국 내 반도체 공장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자급자족을 하겠다는 거예요. 국제 분업이 아니고. 그곳에서 반도체들이 쏟아져 나올 3, 4년 후에는 세계는 아마 반도체 홍수를 겪게 될 겁니다. 과잉도 이런 과잉이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원가는 굉장히 높아질 텐데 가격은 폭락하는 시장 상황이 가까운 미래에 펼쳐질 겁니다. 기술적 한계마저 다가오고 있는 탑니다. 이 챗 GPT가 촉발한 인공지능 산업. 그런데 이 인공지능 산업은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게 될 거예요. 반면에 이 에너지, 전기 면에서는요, 탈탄소 트렌드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 전기 가격은 계속 높아질 겁니다. 2나노, 1나노 또는 그 다음 세대로의 도약이 필요한데 엔지니어들은 이 만만치 않은 기술적 한계에 또 봉착해 있습니다. 메모리와 로직 반도체의 통합을 통해서 전력 소모를 줄이겠다 이런 시도도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반도체 시장의 앞날은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짙은 안개에 쌓여 있는 것이죠. 김종호의 경제사 이야기, 오늘은 반도체 70년의 역사를 훑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